안녕하세요. 프레시안 TV 시청자 여러분, 전홍기 이사장입니다. 12월 한 달은 윤석열 내란 1주년을 계기로 우리 민주주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상구 시사콕 멤버인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그리고 김수민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계엄 1주년 어떻게 보내셨나요? 술 마셨는데요. 축하주. 지난주에 네. 축하까지는 아니고 송년회 겸해서 근데 그날 눈이 1년은 수요일이었고 네. 목요일 날 12월 4일 날 네. 그러니까 눈이 엄청 왔잖아요. 네. 지난주에 집에 못 가고 택시 잡힐 때까지 술 먹자 이래 새벽까지 술 마셨어요. 네. 오랜만에. 김수미 평론가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별일 없고요. 네. 2024년 12월 3일 그날 있었던 일을 한 1년 만에 네. 그날 좀 숨가빴던 나름대로 숨가빴던 네. 상황을 다시 네. 돌아보는 글을 하나 SNS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게 네. 12월 4일에 네. 프레시안 방송을 했었죠. 그렇죠. 네. 네, 저희 방송했습니다. 그 방송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밤을 새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네, 그때 네. 계엄 당시에 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거의 다 꼴딱 샜죠. 네. 그랬죠. 나도 그날 어디더라? CBS인가 가서 방송을 했어요. 특집 네. 방송. 네. 네. 그러니까 낮에. 네. 한판 승부가 원래 저녁에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계엄 특집 방송을 CBS 하루 종일 돌렸는데 네. 낮에 가서 방송하다가 그 박지영 앵커가 운 거야 거기서 울컥해가지고. 아 그날 그 유명한 그날. 장면이잖아요. 네. 네. 그게 나하고 금태섭원이 나와가지고 방송하다가 헬기 착륙하는 그 장면 있잖아요. 네. 그걸 영상으로 네. 보면서 네.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코멘트 하다가 그때 네. 이제 박지영 앵커가 울컥한 거예요. 박재홍 아나운서하고 저하고 네. 내란 당시에 음. 같이 방송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제가 CBS에 도착할 때가 밤 11시 30분 정도였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네. 상황이 그렇게까지 엄중하지는 않았었어요. 네. 그리고 저도 계엄법 해석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느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근데 가는 길에 네. 국회 앞에 경찰이 있다. 네. 이 소식이 들리고 딱 도착을 해가지고 방송을 시작하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 포고령 발표하고 네. 언론도 다 계엄사의 통제하에 있다 이런 내용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 그 군인들이 헬기 타고 내렸다 그러고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그러고 본청에 들어갔다 그러고 저는 당시에 본청 진입을 잘못 알아듣고 본회의장 침입으로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 끝나는구나 이제. 내가 좋은 시절을 살다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뭐 아주 오래 한 건 아니지만 잠깐이나마 했던 기억이 나고 그때 아마 박재홍 아나운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 박재홍 아나운서가 저하고 같이 네. 그 셀카를 찍었거든요. 네. 시작하기 전에 네. 어떻게 될지 이거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찍었으면 어디 전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잡혀가면은 다 압수당할 텐데. 그래서 그때 또 생생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이튿날 또 박재홍 아나운서가 울분이 좀 더 터지지 않았을까. 그 1년 전의 기억이 그렇네요. 네. 내란 특검이 180일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 저는 뭐 주어진 기한 내에서 뭐 할 수 있는 걸 다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건 물론 그게 이제 수사의 성과를 증명하는 건 아닌데 네. 지금 영장 기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40 몇 %인가? 굉장히 높고 뭐 민중기 특검은 더 높긴 한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이 특검 수사에 대해서 만족감을 못 느끼는 사람들의 불만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뭐 특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건데 글쎄 일단 뭐 수사 결과가 미진한 건 있죠. 특검 스스로도 인정하고 다 못한 게 있다. 특히 이제 노상원 수첩에 나온 얘기들 같은 게 다 충분히 밝혀졌나라는 점은 이제 미진한 점이 있어요. 그건 이제 경찰로 넘기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굉장히 절제된 수사 결과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관련성, 그다음에 사법부 관련성,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 정도 네. 등등에 대해서 지금 여권 내부에 기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의식했겠죠. 의식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로 증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네. 뭐 이건 뭐 증명하지 못했다, 혐의가 없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절제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일단 경찰하고 검찰이 그 전에 수사를 했었잖아요. 공수처하고 미진했던 것을 더 파고든 의미는 있다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봐도 두 가지를 기존 수사기관이 잘 안 했거나 놓쳤던 부분들이 첫 번째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네. 부분이죠.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정확하게 국무회의에서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사실 한덕수 씨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때만 해도 네. 좀 많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는 게 이제 후에 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서 또 기소를 했던 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 수사에서 못했던 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일반 이적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를 했는데 네. 그 부분 외환 관련한 혐의도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는 별로 거의 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네. 이런 것들을 마저 해냈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장 기각 같은 경우는 사실 영장 기각 같은 것은 보통 제3자가 평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 판사 입장에서는 만약에 밸런스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무죄가 나는 거 하고 내가 기각했는데 유죄가 나는 거 중에 둘 중에 굳이 하나를 꼽으라면 일단은 기각적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죠. 네.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판을 했다거나 아니면 특검에서 제시한 것이 좀 미진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어느 쪽이 더 많은지는 재판을 통해서 가려봐야 될 일이고 네. 그러니까 특검이 만약에 특검이 좀 영장을 필요한 것보다 더 쳤다. 네. 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도 조금 어쩔 수 없는 것이 이게 또 국민들도 의식을 해야 되고 한번 쳐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런 것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영장 기각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네. 그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선전한 수사였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에는 판독이 안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판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네. 일부 이제 윤석열이 그럼 왜 내란을 일으켰고 언제부터 결심했고 이런 것들을 일부 더 밝혀냈습니다. 그런 네. 것들은 또 성과가 아닌가. 그러니까 노상원이 일종의 이제 계엄의 브레인, 기획자 역할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하고 만난 적이 없는 거야. 아. 특검 수사에서도 네. 윤석열과 노상원의 접점이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노상원이가 끌적거린 대로 됐거든. 네. 뭐 정치인 명단, 정치인 체포 명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계엄 시점 이런 거 다 노상원이가 끌적거린 대로 됐어요. 근데 정작 김용현하고 노상원의 접점만 확인될 뿐 윤석열과 노상원은 직접 만난 흔적이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해. 해석컨대 네. 김용현이가 노상원을 그림자 속에 두고 아. 이제 노상원의 아이디어를 노상원의 기획을 것처럼. 받아서 자기 기획인 것처럼 윤석열한테 이렇게 전달했을 가능성 네. 이 있고 아니면 윤석열이가 뭐 알고는 있는데 존재는 직접 만나거나 이러지 않고 김용현 톡에서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 그게 뭐 이제 특검 수사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데 궁금해요. 그 윤석열하고 노상원이가 정말 안 만났을까? 저는 만났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노상원 수첩에 보면 2023년에 군 인사에 관련된 네.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군 인사에 반영이 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노상원 씨가 가담하고 개입한 것도 생각보다 더 이른 시점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만나진 않았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노상원의 실체와 존재를 김용현을 통해서 윤석열이 알았을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 근데 정말 안 만났다면 그거야말로 고의적으로 안 만난 것이다. 네. 언더커버다.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데 실체와 존재를 알았으면 안 만났을 리가 없어. 술 한잔 해야지. 데리고 와.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언더커버로 김용현이 둔 거지. 노상원을. 그리고 노상원으로부터 그걸 쭉 받아가지고 김용현이 어쨌든 윤석열한테 보고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윤석열 스타일에 네. 그런 애가 있는데 안 만났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아. 특검 발표는 존중을 하는데 저는 제일 처음에는 김건희가 반대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네. 2024년 총선 끝나고 그 얘기가 났어요. 박영선 국무총리, 아, 양정철 네. 비서실장, 네네. 민주당 일부 그렇습니다. 인사들에게도 자리를 준다라고 하는 연정 살짝 비슷한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때 대통령실의
관계자들이 부인을 했어요. 그 보도에 대해서. 근데 어떤 관계자들이 시인을 합니다. 네. 근데 그 관계자들, 시인한 관계자들이 김건희 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김건희 아이디어와 전략으로는 그러니까 둘이 목적은 같아요. 윤석열의 목적과 김건희의 목적은 그들 부부의 여러 리스크를 파묻어 버리는 것이 목적인데 방식적으로는 김건희 쪽은 좀 일부 민주당 쪽을 구슬러서 네. 협치를 통해서 네. 파묻어 버리는 방법을 네. 생각을 했고 윤석열은 협치는 무슨 협치 이러면서 아, 이제 네. 이 쿠데타로 간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이 자기한테 마누라는 모른다. 혼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말버릇 중에 찔리는 거를 먼저 얘기하는 성격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당시에 공관위원장이 정진석인 줄 알았다. 그 뭐 그렇게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공관위원장 당신 누군지 몰랐어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정진석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알고 봤더니 전화 통화에 윤상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내란 직후에도 보면은 자신이 진짜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으면 단전 단수를 시켰을 거다라고 했는데 시켰잖아. 단전 단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한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주말을 기해서 했을 거다. 아,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주말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요것도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걸 봤을 때는 자기 입으로 먼저 김건희 얘기를 했다는 거는 김건희가 관여를 한 것이 아닐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네. 어제 특검 발표로는 앞에 전자의 설, 네. 김건희 협치론자설에 좀 더 가까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검이 그 대목을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김건희 관련 문제를. 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관련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지. 사실은 그 의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김건희 사법 리스크가 하나의 계엄의 동기가 됐다는 것도 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당일날 이제 피부과 가가지고 직접적인 접점이 없는 데다가 김용현이나 노상원이나 이런 이제 군 관련자들 여인영이나 여기하고 김건희가 직접 소통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장이나 뭐 여기하고 소통한 흔적은 있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계엄 관여를 단정하기 어려웠다라는 것 같고 결정적인 거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그러니까요. 혼났다고. 요게 이제 김건희 그 보좌하던 네. 그 행정관들이나 여기의 진술이거든. 김건희가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내가 다 생각과 계획이 있는데 네. 요게 결정적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너 네. 때문에 망쳤다도 좀 해석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게 아닐까? 네. 계엄을 선포해서 망쳤다가 아니라 네. 잘못해서 지금 선포하면 안 되는 아. 거다. 시기와 조건의 문제였던 거 아닐까? 네. 이 부분은 좀 더 파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김건희 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기현 부장판사도 이제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하면서 이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야당에서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대법원에서 이제 심야 긴급 회의가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법권을 이제 계엄사로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 모의를 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의심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수사 결과는 안 나온 거죠. 그래서 고발 사건 들어온 거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저것 때문에 두 가지 김건희 이 관련 없다고 얘기한 거하고 그다음에 조희대 무혐의 처리하고 요것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2차 특검 가야 된다. 네. 강하게 지금은 이제 네. 흥분해가지고 조은석 특검을 막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2차 특검 가야 된다는 가장 강력한 근거로 두 가지를 거론을 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수사는 그래요. 없는 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 진영의 주문을 받아가지고 없는 사실이 있다고 만들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조은석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특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이고 네. 때문에 이제 이 수사 결과가 공소유지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걸 중점적으로 고민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24명 기소한 것도 다 공소유지가 될지 사실은 의문이에요. 일부는 공소유지가 안 되는 그런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지기현이 그 구속 취소할 때 네. 날을 시간으로 계산한 거 그것도 어쨌든 재판이잖아요. 그 재판의 결과인데 그 재판의 결과를 가지고서 거기다 사법적 잣대를 들이운다는 거는 물론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이 계산법을 취해가지고 네. 있지도 않은 그런 전례를 만든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 판단하기가 어려웠을 거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한 거 안 한 거 요거는 경찰로 넘겼어요. 거기에는 어떤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뭔가 통했다라는 설도 있었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통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흔적은 안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기현 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논란이 된 부분들이 과연 내란의 일환이었는가 이 부분에서는 좀 여러 근거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없거나 그 부분은 그 내란과의 연관성과는 별도로 논쟁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김건희 특검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는 28일 날 종료되는데요. 워낙 많은 16개 항목을 수사하고 있고 그래서 여전히 미지수인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수사하다가 통일교 관련 의혹이 나오면서 여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의혹도 불거져 나온 상태인데요.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특별히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특별히 눈여겨보는 거는 수사를 잘 못한다. 그걸 눈여겨보고 있고요. 아니 자꾸 이제 골대 앞에까지 공을 몰고 네. 가서 네. 슛을 안 쓰고 공을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김건희 사건은 보면 뭔가 이게 꼭지를 따거나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고 계속 새로운 그 이슈들이 등장해. 물론 이제 김건희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기도 하고 수사 범위도 넓고 이해는 하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그다음에 본인이 어쨌든 뭐 알선수재 혹은 뇌물, 매관 매직 요 관련 수사 이외에 특별히 진도 나간 게 없어요. 이를테면 양평 땅 문제. 이거는 국가 정책을 왜곡시킨 거잖아. 네. 국정에 개입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수사 진도가 나갔다는 뭐 흔적이 전혀 네.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경중을 구분 못하고 애초에 16개 혐의를 수사 범위로 정했지만 제한된 시간 180일이라는 시간 내 결과를 내야 되면 뭐에 집중해서 어디까지 성과 내고 나머지는 토스한다. 이런 구상이 분명했어야 되는데 조은석 특검은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수사 결과를 보면 네. 손댈 수 없는 거, 이 공소유지 안 되는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공소유지 가는 거 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결과를 딱 낸 건데 민중기 특검은 어떻게 정리하려고 저러지?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과의 연관성, 이거 서기관 한 명 구속됐잖아요, 국토부. 네. 원희룡 장관과의 연관성도 증명을 못했어.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결국에는 그 16가지 혐의 중에 태반을 수사로 증명하지 못한 채 국수본으로 이첩해야 되는데 김건희 특검 때문에 2차 특검 필요하다는 얘기가 네. 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요. 아.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기소한 거 놓고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도 사실 특검이 자랑할 수는 없는 게 서울고검에서 재수사하면서 많이 드러난 것이 있어가지고 네. 거의 다 된 감자탕에 이제 불 올려놓은 수준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성과가 많이 미진하다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뭐 워낙에 16가지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고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데 근데 3대 특검에서 좀 그 논란이 된 것도 유독 더 많았고 이런 것들은 좀 비판적인 점검이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양평 관련한 수사에서도 불행히도 이제 군청 공무원이 세상을 뜨는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참 공교로운 게 그걸 이제 경찰 출신 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근데 그 경찰들이 사실 그 경찰 내에서 엄청난 수사 베테랑 네. 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요즘에 경찰의 수사 인력 부족하다는 말 나오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일까지 겪어가지고 또 좀 여러 가지로 참담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수사가 미진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그 통일교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 포함한 추가적인 의혹은 그게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경찰에 빨리 이첩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지. 네, 저는 특검법 해석상으로 뭐 이게 별건 정도가 아니라 별건의 별건이 돼버려서 네.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판단했으면 빨리 넘겼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4달이 지나버린 점, 이 점이 마지막에 좀 결정적으로 이 특검에 대해서 좀 부정평가를 키우게 되는 그런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명태균 의혹이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진척이 더디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명태균 여론조사 공작 의혹에서 반드시 밝혀야 될 거는 이게 딱 12월 3일 계란 당일 계란이래 계란 맞네요. 뭐 개업 내란이니까 그 내란 당일에 네. 뉴스타파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그러니까 밝혀진 거는 윤석열도 명태균이랑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누가 누구를 지지하는지 파악을 했고 아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건가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는 이미 밝혀진 건데 근데 명태균 씨가 그 전에 평소에 자기 지인한테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쟁 후보 지지층을 파악을 한 다음에 경선 여론조사 당일에 그 남의 지지자에게 전화를 일부러 걸어가지고 그러면 경선 여론조사를 받은 것처럼 오해를 하기 때문에 진짜 경선 여론조사는 안 받게 되죠. 명태균 씨가 대한항공 비행기 뜬다고 아시아나 비행기 뜨면 안 돼요? 라는 비유까지 하거든요. 그것까지 밝혀내야 된다. 그 공작이 자행됐는지. 왜냐하면 그게 자행됐으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은 부정 경선이고 윤석열 씨는 부정 선거로 대통령 된 사람이라는 거죠. 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관건은 이제 2차 특검이 쟁점이 됐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는 아예 2차 특검 추진하는 거를 그냥 거의 당론처럼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딜레마가 생겼죠. 그럼 통일교 특검을 이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2차 특검을 하자면서 그 부분만 쏙 빼고 그거는 국수본이 수사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이렇게 할 거냐. 그거는 여론에서 지지를 받기가 좀 어려울 거고 결국 이제 특검을 하게 되면 2차 특검을 하면 통일교 의혹까지 포함해서 그 통일교 유착 의혹까지 정치권 유착 의혹까지 포함해서 할 건지 아니면 다 국수본으로 넘기는지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2차 특검이 그렇게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특검이라는 건 수사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많은 파견 인력을 검찰에서 끌어다 쓰기가 어려워요. 파견 수사 인력을. 그러니까 규모가 축소될 겁니다. 기간도 어쩌면 뭐 6개월이니 3개월이니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6개월을 주장하지만 3개월 정도로 좁혀질 가능성이 있어. 그런데 지금 3대 특검에서 다 수사 못한 내고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일종의 모둠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광어, 우럭, 도다리 다 있는 거. 근데 이거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요. 그 하나에 집중해도 그러니까 이를테면 김건희 특검 하나에 집중해도 2차 특검이 성과를 낼까 말까 한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모둠 특검을 하겠다. 이게 과연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또 3차 특검 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2차 특검에서 성과 못 내면.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정권 내내 특검하자. 뭐 이런 얘기가 지지층 내에서 나올 텐데 저는 끊어야 된다고 보고 결국 비정상적인 윤석열의 저런 내란 그리고 위헌적 행위는 정상적인 헌법 체제로 극복하는 게 맞다. 헌법재판소가 보여줬잖아요, 그거를. 헌재 결정 앞두고서 우리도 방송했었지만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저렇다. 엄청난 불안감이 조성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전원일치 어쨌든 파면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 수사 역량을 통해서 물론 이제 경찰 수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 점에서 찜찜한 점이 있어요. 저는 경찰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따라 좌우될 것도 염려가 되지만 그보다 능력이 조금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특수수사 경험이 아직은 경찰 국수본이 축적이 안 돼 있거든. 근데 이건 특수수사 중에 특수수사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찝찝함은 있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이 특별히 붙는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거는 그건 정상적인 이제 헌정 질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일단 국수본으로 넘기고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이 12월 20일 날 출석한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요? 뭐 다 제가 했어요. 점심은 뭘 줍니까? 그런가요? 나는 네. 요건 이제 약간 까십인데 김건희 윤석열이 이혼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아 그런가요? 아니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윤석열하고 한 배를 탈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본인은 내란과 관련이 없다고 특검에서 그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기소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러니까 본인 사건만 남은 건데 본인 사건 진행하는데 윤석열이 별 도움이 안 돼 첫째로. 둘째 윤석열 때문에 돈 써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까 김건희 씨가. 김건희 씨로서는 전 합리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두 사람이 이혼? 저는 좀 이혼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게 대중 선동일 것인데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고 해봤자 얼마 전에 한국갤럽에서 역대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긍정 12% 역대 대통령 중에 꼴찌. 전두환보다 더 못한 그렇지만 그 12%도 김건희 씨한테는 좀 크게 보이지 않을까. 아마 김건희를 긍정 부정하라 그러면 그보다 더 훨씬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좀 일단은 그리고 이혼하고 뭐 더 좋은 삶이 펼쳐질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가지 않을까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계엄을 반대를 했든 아니면 찬성을 했는데 방식이 잘못돼서 망쳤던 간에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엄청 원망하고 하는 거는 분명히 보여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공식성상에 뭐 투표할 때 같이 나타날 때 보면 네. 윤석열은 애써 의기양양한데 김건희 씨는 다 죽어가는 얼굴이거든요. 네. 예, 그걸 봤을 때는 그 너 때문에 망쳤다라고 부부싸움 한 것도 맞을 거고 윤석열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다는 생각은 분명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지 V0의 방침을 안 따르고 이렇게 불장난해가지고 네. 결국 이런 사단을 초래한 거니까 네. 김건희 씨로서는 당연히 분노하겠죠 윤석열한테. 그래서 이혼할 것 같다니까.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이유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서울시장을 포함한 중요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다라고 예상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데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 지방선거의 의미나 아니면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 역대 지방선거들을 보면 이게 이제 대선과 총선 중간에 치러지잖아요. 그래서 여당한테 대체로 유리합니다. 대체로 결과도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 예외가 2010년도 지방선거인가? 그때 좀 예외. 그때 민주당이 상당히 선전했어요. 뭐 야권 연대 이런 걸 해가지고 그걸 빼놓고는 대체로 여당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도 뭐 이제 그렇게 흐르지 않을까. 그리고 아직은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몇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통일교 스캔들처럼 네. 저런 여권 내부에 큰 스캔들이 터져가지고 그게 악재가 될 가능성. 통일교 변수가 굉장히 커졌다. 이 생각이 하나 들고요. 결국에는 여권이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악재나 리스크 관리를 적절한 수위에서 하면 대체로 여당이 이기는 선거로 가지 않을까 싶고 제일 이제 큰 관전 포인트가 서울시장 선거인데 지금 정원호 변수가 크게 떠올랐잖아요. 오늘 양자 대결에서 오세훈을 이긴 결과가 나왔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 그러니까 단기간에 어쨌든 대통령이 개입하면서 여당 내에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었는데 경쟁력 있는 후보를 순식간에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게다가 이제 오세훈 시장은 어쨌든 뭐 명태균 리스크가 있고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뭐 대체로 지방선거가 여권 쪽에 기운다 하더라도 서울시장만은 지켜내고 싶을 텐데 쉽지 않은 상황이 됐고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서울시장을 탈환해야 된다. 오세훈이 오선하는 꼴은 도저히 못 보겠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게 제일 큰 관측 포인트인데 대체로 오세훈이 무난하게 수상하지 않겠나 이런 전망에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금 구도가. 주변에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원호의 경쟁력은 그러니까 최근에 뜨기 전에 질문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답하기로는 이게 총재 시대 같으면 정원호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 왜냐하면 총재가 낙점을 하면 되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조순 네.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김대중 당시에는 정계 은퇴라고 총재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당의 대주주였고 서울시장은 사실상 김대중 당시 전 총재가 공천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서 좀 어려울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확장 잠재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강하다는 거는 딱 느껴져요. 정원호 네. 구청장이. 근데 여론조사로 확장 잠재력이 바로 드러나지는 않거든요. 인지도가 낮으면 주로 지지율도 좀 낮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과연 뚫을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종의 총재 리더십을 행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결정적인 변수가 됐고 저는 이 대통령이 머리를 잘 썼다고 봐요.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가까이 갔을 때 선거 시점 임박했을 때 그러면은 논란이 커지는데 원래 가기 전에 띄워버린 거는 머리를 잘 쓴 거다. 마치 2022년 때도 사실 경기지사 선거에 김동연이 아니었으면 민주당은 졌습니다. 김동연이 나가서 이긴 건데 사실 김동연 지사가 민주당 입당하자마자 경기지사가 됐는데 자기가 당내 집안을 자기 힘으로 넓혀서 된 게 아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줘서 된 거거든요. 그 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으로서의 장점이 요 말놀이 말을 잘 놓는구나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저는 서울시장 선거도 판도가 확 바뀌었고 아마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이 있을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황해서 네. 계속 헛수를 둘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더 악수로 갈 수도 있어요. 야 오세훈으로 해봤자 안 돼. 나경원이다. 나경원 더 강한 카드를 내야 돼. 왜 그 정당들이 자주 저지르는 실수가
강해야 된다면서 골수 후보를 내는 네, 그런 자중 질환이 일어날 걸로 보고 전국적으로 판세 예측을 해보면 저는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은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지역은 그 서부에는 없을 거다라고 네. 봐요. 있어도 동부에만 있을 거고 뭐 강원도나 이런 데가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국민의힘은 해봤자 동부에서만 이길 거다. 네, 최대 6개, 17개 중에 최대 6개 그칠 것이다. 적으면 4개? 6개 쉽잖아요. 네. 저는 대구 경북하고 강원도도 지금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상호 수석 출마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호가 나서면은 과연 인물 경쟁력으로 지금 강원지사 김진태가 우상호를 당해낼 수 있을까 좀 쉽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충남북도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충남북은 퍼포먼스가 안 좋아. 특히 충북은 완전히 엉망인데다가 얼마 전에 또 이재명 대통령한테 조인트 한번 까였잖아. 업무 보고 봤다가. 충북은 저희가 보기 확실히 넘어갈 것 같고 충남도 흔들흔들 하는 상황이고, 강원 충남북 넘어가면 6개 안 나오죠. 그럼 뭐 TK 부산 울산? 울산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TK하고 부산 경남 정도? 4개 정도 나오겠다. 저는 이제 울산은 좀 국민의힘 가능성이 높다. 네, 네.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김두겸 울산시장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바짝 엎드렸어요? 그때 막 잘해달라고 막 되게 막 아양 막 떨었구나. 적극적으로 챙겨가고 이재명 대통령도 반응이 좋았어요. 네. 강기정 시장보다 김두겸 시장한테 반응이 더 좋았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 입당하는 거 아니야? 부산은 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아마 대구, 경북, 울산, 경남까지는 좀 국민의힘한테 유리할 거다. 그리고 전국 판세하고 네. TK하고 경남 판세가 따로 놀기 시작했어요. 2016년 총선 때는 전국적으로도 새누리당이 지고 영남에서도 의석을 좀 내줬죠. 역대 기준으로는. 근데 점점 전국적으로는 지면서 영남에서는 지키는. 그래도 챙겨가는 이게 국민의힘 쪽에 그 정서가 좀 커지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일단은 영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 정치로 내부 경쟁으로 보면 많이 바뀔 거예요, 후보들이. 특히 이제 경남 같은 경우에 박완수 여기도 지금 걸려 있잖아요, 명태균 그렇죠. 사건에. 뭐 기소는 안 됐지만 언급이 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거기 위험하고. 그다음에 경쟁력으로 김경수 전 지사한테 지는 걸로 계속 최근에 여론조사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가 워낙 세기 때문에 네. 아마 사람 바꿀 가능성이 있고, 당내에서 보면 김성태 의원 등등해서 몇 명 도전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고, 부산도 지금 전재수 의원 변수가 생기면서 네. 갑자기 출마 희망자가 확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내부에서 박형준만 제끼면 해볼 만하다. 그래가지고 뭐 조경태 의원 등등 해가지고 몇 명이 벌써 나서고 있다 그러고, 지금 대구는 비어 있잖아요. 대구는 굉장히 치열할 거고, 거기는 뭐 이제 경선이 본선이니까. 근데 이제 추경호 이제 의원이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면서 네. 물론 이제 기소는 됐지만 이제 확고하게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고, 경북이 재밌는데 지금 경북은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 많아요. 뭐 이미자 의원, 김재원 최고위원 또 누굽니까 저 송원석 여기도 이제 경북지사 네. 넘겨다보고 있고 여러 사람이 있어서 거기도 좀 경선 결과가 재밌을 것 같고, 서울시장은 사실은 오세훈 시장 이외에 대안이 없는데 나경원 의원은 누가 봐도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나경원 내면 지는 건데, 제가 보기에 오세훈 시장이 아니라면 거의 유일하게 해볼 만한 카드는 한동훈인데, 네. 근데 본인도 생각이 없다 그러고 공천 받을 리도 만무하고 경선하면 떨어질지도 몰라 한동훈.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망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장동혁 체제에서 사실은 적기에 해야 되는 일들을 다 놓쳤기 때문에 분위기도 그냥 이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 내전이 아마 크게 일어날 거다 봅니다. 이재명 정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제 6개월 지났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밀실 국적에서 벗어나서 업무 투명성을 높이고 그리고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게 긍정적일 수 있는데, 부정적으로는 사실 만기치는함한다 대통령이. 그리고 뭐 책갈피에 뭐 달러, 특히 환단고기 논란 같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온다는 건 부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중계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이라도 한단고기를 좀 공부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 스타일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저분이 보여주는 거에 굉장히 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대중들에게 또 그 지지층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이거를 늘 신경 쓰는 사람이고 저는 약간 암행어사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암행어사 출두해가지고 탐관오리들 야단치고 네. 벌 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전 정부 탐관오리들 실제 탐관오리들이기도 하잖아요. 일부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주도권, 여론의 주도권 이거를 이제 확고하게 유지해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잡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환단고기 얘기 같은 거는 진짜 그건 뭐 실언이 아니라면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다가 이 책 사이에 네, 달러 껴가지고 가는 거 그것도 사실은 저는 긁어부스럼이라고 생각해요. 괜히 불필요한 그게 사실은 업무도 아니라는 거 아니야. 네. 인천공항공사가 조력하는 업무이지 인천공항공사의 관할권 내에 있는 업무 범위 내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관세청 업무고 다만 이제 공항에서 검색대 보안 이걸 이제 공항공사가 유지하니까 발견되면 관세청으로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적발 사례가 실제로 있대요. 그리고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뭘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해서 그 얘기를 꺼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약간 긁어부스럼 돼서 저는 절제된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물론 이제 긍정적 효과도 있어요. 공직기강이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확실히 긴장하고 기관장들이 그리고 자치단체장들도 몇 번 찐빠 먹었잖아. 그래서 확실히 공직기강을 다잡는 데는 효과가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저렇게 다잡은 공직기강이 오래 가진 않거든요. 그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돌아서면 그대로고 보다 좀 시스템적이고 제도적 사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우선순위도 정해서 대통령이 너무 자잘한 것까지 깨알 그 지시하고 이러면 그게 때로는 이제 좋아 보이기도 하는데 오히려 국정의 큰 줄기, 우선순위 이런 거를 놓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절제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업무 보고를 생중계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가 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지금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천공항공사하고 환단국이잖아요. 근데 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전략에서 중점을 찍어왔던 건가 아닐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묻혀버렸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인상적이었던 게 그 국가 자산 매각하는 거 다 스탑 시킨 적이 있거든요. 잘한 결정인데 그런 거를 좀 부각을 시켜서 예를 들어서 관계 부처에도 막 날석에 질의를 하고 왜 예전에는 이렇게 헐값 매각이 됐냐 이런 것들로 했었으면은 이재명 정부의 특징이나 전략 과제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됐을 텐데 의도치 않은 게 부각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중계를 앞으로 계속 한다면 좀 더 전략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 네. 다른 걸로 부차적인 거나 지역적인 걸로 묻히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반대로 대통령 입장에서 난 좀 자유롭게 그때그때 생각나는 거 얘기하고 편하게 토론하고 싶다. 그러면은 생중계보다는 생중계를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중요한 건 사실 업무 보고는 생중계가 대통령한테 이득이 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답변하는 사람들보다 다 대통령이 갑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계속 혼내는 일방적인 토론의 외양으로 네. 가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대통령이 공개 토론을 한다면은 뭔가 개혁 과제인데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그쪽이랑 차라리 토론을 좀 계급장 떼고 한번 해보는 식으로 네.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더 그런 토론을 해보는 것이 정말 민주주의 탈권위주의에 더 부합하는 행보가 아닐까. 정광훈이랑 한번 전광훈 신도들 모아가지고 그건 너무 윤어게인 그건 법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윤어게인 말이 나오니까 국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8대 악법 저지를 내세워서 지금 천막 농성 중인데 사실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힘은 아직도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내란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이 강경 노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힘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영원히 그렇게 갈 것 같은데. 아 진짜요? 어. 그럼 계속 윤어게인 아니 장동혁 대표가 네.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연말 되면 네. 이제 좀 바뀌겠다 당의 기조나 이런 거를. 근데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 본인이 어쨌든 대표가 된 맥락이 있잖아요. 네. 결국에 강성 지지층의 이제 선택으로 인해서 대표가 된 거고 갑자기 이걸 바꾼다? 그러면 이제 그게 상실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그리고 약간 이 사람한테서 보여지는 게 신념형이다 저게. 그냥 정무적 판단이나 어떤 전략에 의해서가 아니고 뭔가 어쨌든 신념화 전 종교적 맥락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신념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손현보 목사가 주최하는 그 세계교회 그 네. 집회에 계속 단골 연사로 다니면서 자기 의식화가 막 진행이 돼가지고 확증 편향이 계속 생긴 거 아니에요? 약간 종교적 맥락이 있다고 보고 말도 그렇게 부흥사처럼 하잖아. 뒤에 이제 다자가 잘 안 들리게. 그랬으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비슷하게 지금 됐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늑대가 나타났다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메신저 리스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메신저를 바꿔야지 그 메신저가 메시지를 바꾸길 기대해가지고는 쉽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97년 이후로 28년 동안 대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광재섭, 황우여. 나머지는 임기를 마친 대표가 없어요. 선거에 져서 쫓겨나고 말실수해서 쫓겨나고 누가 사고 쳐서 쫓겨나고. 그래서 당대표의 무덤이에요 사실은. 윤석열 5년 동안에 당대표는 3명이었는데 비대위원장이 8명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실체예요. 네. 리더십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리더십을 잘 인정도 안 하고. 계파 갈등, 민주당은 계파 갈등이 없는 편이에요 국민의힘에 비하면은. 그래서 장동혁이 당내에 무슨 미천이 있다고 네. 그런 당에서 대표직을 오래 지키겠느냐.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고 선거가 흔들리잖아요. 딴 거보다. 지금 오세훈, 박형준 다 입장을 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점잖게 입장 낸 거고 더 가면 이제 사심이 쇠살 드는 거예요. 네. 쫓아내는 거지. 네. 그래서 저는 다음번 비대위원장을 누가 할까가 더 궁금해요. 저는 뭐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장동혁 2월 위기설 뭐 하여튼 네, 그 전에는 갈릴 거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버티겠죠. 그리고 또 주목할 사실이 이거는 물론 성분 분석을 안 해본 거긴 하지만 국민의힘 당원이 늘었어요. 맞아. 최근- 96만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늘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당 지도부 내에서도 장 대표에 대한 비토가 있고 얼마 전에는 윤핵관 중에 한 명인 윤한홍 의원이 네. 싫은 소리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 당의 중진들이 끌어내릴 거다라고 하는데 장동혁 대표가 당원을 등에 업고 중진들과 한판을 불사하는 쪽으로 갔을 때 과연 중진들이 이길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 마치 미국 공화당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정당이고 거기도 다 보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트럼프가 밀어닥쳐가지고 당을 접수했듯이 장동혁도 그냥 당원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분당으로 가야 되는데 분당을 딱 해가지고 의석이 많아야 돼요. 그쪽이 이겨요. 나간 쪽이. 나가서 의석이 조금이라도 많아야 이기는데 그게 아니면은 결국에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큰데 몰아준다. 이게 워낙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뭘 해도 안 되는 판으로 가는 게 아닐까.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말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25명 의원이 네. 계엄의 사과를 했거든요. 네. 이것도 속으면 안 돼요. 계엄의 사과를 하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계엄을 자기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네, 간에. 네. 안 했다면서 왜 남이 한 잘못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진짜 잘못은 계엄을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요번에 사과한 의원들 중에 보면은 권영진 의원 들어가 있거든요. 권영진 의원이 누굽니까? 윤석열 씨 체포 때 그거 막으러 간 사람이에요. 44명 중에. 그런 걸 사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체포 방해한 거 죄송합니다. 탄핵 반대한 거 죄송합니다. 내란 아니라고 우겼던 거 죄송합니다. 홍장원, 곽종근 음해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거 다 놔두고 계엄을 못 막아서 죄송하다. 이거는 어차피 막는 거야 바로는 못 막는 거였던 건데 예, 이 사과 자체가 이미 네. 궤도를 이탈한 사과다. 해봤자 그 정도 사과밖에 안 되는 집단인데 네. 이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변경이 되겠는가? 그 송원석 원내대표는 맨날 뭐 이제 윤석열은 우리 당에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멸치 육수에서 멸치 건져낸다고 그게 멸치 육수가 아닙니까? 팀이 다 우러나 버렸는데 네. 답이 없어요 지금. 그 권영진 전 시장은 의원이죠 현재.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방송하는 게 있는데, 요즘 막 윤석열, 김건희 비판 그 아이템이 나오면 나보다 더 세. 본인이 이제 탈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거기 원래는 좀 합리적이고 맞아요. 개혁적인 그랬죠, 예. 보수였어요. 예. 권영진 의원도. 예, 거기가 저희 그 남경필 뭐 요 그렇죠. 라인이잖아. 네네. 그쪽 남원정 그 비슷한 부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게 당 대표를 수없이 끌어내렸던 역사가 있지만 만약 버티면 선출된 당 대표가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준석 쫓아낼 때는 대통령이 권한으로 밀어붙여가지고 쫓아낸 거잖아. 네. 윤리 제소하고.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 외부에 그런 외력이 없어요. 결국 이 당내에서 치열한 이제 이 권력 투쟁을 벌여야 되는데 네.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의 눈치 한편으로는 그래서 쉽지 않은 건 알아요. 근데 이대로 가면 선거 폭망한다라고 네. 하면 그때는 이제 뭐 수단 방법 안 가리는 거니까 물불 안 가리는 거니까 최고위원들 4명 사퇴하면 무너지잖아요. 네. 근데 2명은 가능성이 있잖아. 양양자 우재주는. 거기다가 신동욱도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다음 비대위원장은 너다 이러면 혹시 모르지 뭐. 그래서 한 명만 더 사퇴시키면 근데 누구야 그 김채원은 네. 자기 경북지사 출마해도 사퇴 안 할 거라 그러대. 장동혁 체제를 지켜야 된다 이러면서. 근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희가 이제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어떨까요? 민주당은 네. 당 대표가 중도에 사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네. 보통은 임기를 지키는데 네, 네. 근데 이번에 그 1인 1표 사태가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한테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고 밀어붙였는데 부결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어요. 저거 다시 추진 못할 거라고 보고 네. 본인이 딴 거보다 재선하려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경계가 큰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까지 나서고 그 경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결과에 달려 있긴 하나 쉽진 않다. 쉽진 않고 지금까지는 이제 의원들이 별로 목소리를 안 내고 있었어요. 민주당이 거기도 이제 당원들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보니까. 근데 이제 슬슬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극심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 그렇다고 정청래 대표가 포기할 거냐? 저는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이제 한판 내부 투쟁이 세게 벌어질 거고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반 관리를 하려면 당 대표를 자기 사람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지금 뭐 출마시킨다는 얘기가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카드가 아니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카드가 출격해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워낙에 이제 뭐 그 김어준이나 네. 그 당원들과의 라포가 깊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정청래 대표는 정치인 돼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어요. 실제로 본인이 초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게 상당한 이 말하자면 이 두터운 그런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쉽지 않은데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다시 정청래가 당 대표 되는 걸 이제 허용하고 싶지는 않을 거다. 네. 정청래 대표는 1인 1표제 문제에서는 타격을 받았지만 근데 이득 소득도 없지 않아요. 지금 제가 SNS라든지 댓글 이런 쪽으로 민주당 핵심 지지층 정서를 좀 이렇게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센데 근데 그렇다고 또 비명 쪽은 원래는 아니었던 거거든요. 원래 그 사람들도 다 친명인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놓고 봐도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근데 이제 남아있는 관건은 정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인데 정 대표가 제가 듣기로는 확실히 자기 대선에 생각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전략적으로는 현명한 거는 대표를 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대표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대통령 친명이나 이쪽하고 갈등을 일으켜버리면 이게 기껏 확보해 놓은 어떤 당내 지지층이나 이쪽이 짓눌려지고 앞으로 사실 차기 대선의 절대적 법칙은 대통령과 차별화돼야 됨과 동시에 대통령한테 찍히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한다면 정 대표가 정면 대결을 불사하기보다는 좀 이제 뭐 얻을 것도 얻었고 여유 있게 보겠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건지 아니면 고삐를 당긴 김에 한 번 더 부딪혀 볼 건지 요게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어쨌든 그래도 지방선거까지는 뭐 또 정 대표도 수위를 또 조절을 할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 뭐 특별하게 지방선거 전까지는 뭐 특별히 다른 사정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이밍을 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명청대전 이러면 명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청래의 난이라고 그러든지 명청대전은 그 결과가 예정돼 있는 거야. 그 업무 보고 생중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이제 6개월 지났는데 가장 잘한 일하고 아쉬운 일을 꼽는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체로 저는 뭐 무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2번 도전 만에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재수생이라서 그런지 확실히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물론 이제 계엄이라는 변수 때문에 갑자기 대선이 열렸고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생각했던 시간표보다 빨리 이제 이게 진행이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빠르게 안정시켰어요. 혼란한 상황을. 물론 이제 집권 여당의 의석수나 이런 게 워낙 네. 배경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다만 이제 큰 게 안 보인다.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어쨌든 남북 관계, 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뭐 정치 개혁,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남북 관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의 어젠다, 정권의 어젠다가 있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내란 극복은 어젠다는 아니에요. 네. 그건 어쨌든 주어진 상황을 네. 넘어서고자 하는 거고 윤석열이 사고 친 거를 수습하는 거지. 그게 정권의 업적이 되거나 어젠다가 되는 건 아닌데 이재명 정부 그래서 이제 국정과제 뭐 보고 한 거 보면 개헌이 1번이에요. 네. 근데 개헌 관련해서 대통령이 발언한 적 있나요? 초기에 잠깐 하고 네. 말았잖아요.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대통령의 어젠다가 뭐냐? 그러니까 정권 5년은 대통령의 어젠다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는. 네. 역대 정권이 다 그랬습니다. 그게 없으면 실패하고 그게 뚜렷하면 그나마 거기에서는 일정하게 성과를 남기는 이런 패턴인데 아직은 그게 안 보여요. 그래서 내년에 뭐 6대 무슨 구조개혁인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연금, 노동, 뭐 교육 뭐 등등 해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펼칠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업무 보고나 이게 그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봐요. 어쨌든 공직 사회를 바짝 이제 다잡아가지고 대통령이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구조 개혁이나 제도적 과제를 추진하겠다. 이제 요 단계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잡을지 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잘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턱도 없이 정상 궤도로 이탈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잡고 있는 것들을 꼽을 수가 있겠고 또 단적으로 관세 협상만 보더라도 이건 물론 윤석열 씨가 관세 협상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비교는 불가능하겠으나 아마 윤석열 정부였었다면 정말 조급하게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계속 뭐 한덕수가 출격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조급하게 나왔었고 그러면 굉장히 불리한 고지들을 막 넘겨주면서 협상했을 수 있겠는데 좀 정상 궤도로 올라섰다. 이런 점들을 평가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국민 일각에서도 우려했던 거, 뭐 중국의 셰셰, 대만의 셰셰 이런 발언들 때문에 우려했던 게 있는데 그런 것들 좀 많이 불식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이거 되게 아슬아슬한 장면이었는데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하다가 핸드폰에 보안되느냐. 근데 시 주석도 웃겼어요. 그 되게 태연하게 여기 뭐 어플 뭐 살펴보라고.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친중 논란이라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켜 보려는 나름의 이벤트는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도 물론 저는 일본한테 오히려 좀 더 닥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지만 근데 무리하게 막 반일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일본 신임 총리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 자기도 일본에 처음에 극자로 알려지지 않았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로 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외교적으로도 사실은 얼핏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외교 모험주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런 이미지를 바탕에는 깔고 있대. 생각보다 난 유화적이다라고 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도 이제 실용주의자라고 얘기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외교에서 지금 안정감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다. 본인이 막상 집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외교 같은 영역은 그 금방 적응이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어쨌든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외교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에이펙 같은 걸 굉장히 안정감 있게 치러냈고 뭐 한미 정상 회담에서도 물론 뭐 이제 트럼프가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무난하게 네. 이제 데뷔전은 치르는 셈이고 근데 저는 일본 그 총리는 여긴 진짜 극우 확신범이거든. 여긴 조금 더 조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게 사실 보수 우파적인 관점에서는 이재명 정부를 오히려 찬양을 해야 돼요. 보수 지금 뭐 국민 성장 펀드다 뭐다 막 지금 기업하고 정부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적이 있나요? 네. 그렇죠. 네, 굉장히 그 성장 경제 성장 차원에서 혹은 뭐 주주자본주의 차원에서는 상당히 그 잘하는 정부예요. 근데 제가 뭐 이건 제 성향이 드러난 거긴 하겠지만 너무 좀 주주 중심적이다.
라는 생각 한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코스피 위주로 네. 보고 있다. 자본시장 친화적이죠. 네. 그런데다 코스피 5천이라는 건 사실은 통치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게 어떻게 네. 정부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경제 성장의 결과로 네. 주가는 반영이 되는 건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저걸 이제 관리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대목이 저는 우려되는데, 그러니까 진보적인 견제의 힘이 없어요.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진보 정당들이 있지만 위성 정당화돼 있거나 위성 정당화돼 있으면 의미가 없거든. 다른 나라 사례를 딱 전형적으로 눈여겨 봐야 될 게 영국하고 독일을 딱 견줘 보면 자본시장은 영국이 훨씬 더 크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의 실력이라든지 혁신 수준은 독일 쪽이 훨씬 우수합니다. 그래서 자본시장이 커지고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산업이 혁신되고 발달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산업 정책적으로 구조적인 그런 안을 갖고 정부에서 좀 임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견인할 수 있는 세력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데 시민사회 운동의 분발 또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김수민이 다시 시민사회 운동이나 진보 정당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나 좀 평론만 하더라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국민의힘에 김민수가 있다면은 여기는 진보 정치에는 김수민이 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오늘은 윤석열 내란 1주년을 맞아서 정말 오랜만에 시사콕 두 분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두 분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이 2025년 리얼톡 마지막 방송인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다가 가장 푸른 곳, 전라남도 장흥. 온화한 기후와 강한 해풍, 깨끗한 바다가 키운 이곳의 김은 비료도 농약도 화학약품도 쓰지 않은 장흥 국가대표 김입니다. 해썹 인증시설에서 위생적으로 구운 장흥 국가대표 김은 세계 최초 국제 유기 인증을 받은 믿고 먹는 슈퍼푸드. 세대를 잇는 어민의 정성과 친환경 양식이 빚어낸 한 장의 기적. 장흥의 품격을 담은 프리미엄 유기농 김입니다.